상사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그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속으로는 싫지만 억지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종종 주변의 눈치를 보며 무조건 내 몫을 양보하는 것을 훌륭한 협상이나 배려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협상 프로젝트의 창립자인 윌리엄 유리와 로저 피셔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예스를 이끌어내는 협상법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협상에 대해 얼마나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협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50대 50으로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며 절대 이기고 지는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협상 테이블에서 지금 누가 이기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협상에서 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협상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아주 고전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두 남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는 신선한 공기를 쐬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고 싶어 하고, 다른 남자는 바람에 자신의 중요한 서류가 날아갈까봐 창문을 꽉 닫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사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문을 반쯤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주 조금만 열어야 할까요? 지혜로운 사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조용히 듣고 나서 다른 옆방으로 가서 그곳의 창문을 활짝 엽니다. 서류를 날리지 않으면서도 신선한 공기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해결책은 어느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지 않고 양쪽 모두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케이크 하나를 공평하게 나누고 싶어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르든 상대방은 자신이 더 작은 조각을 받았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공평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에게는 케이크를 자르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먼저 케이크를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자르는 사람은 상대방이 먼저 고를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작은 조각을 받지 않으려고 정확히 절반으로 자를 것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오렌지 하나를 두고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부모는 칼을 가져와 오렌지를 50대 50으로 정확히 반으로 잘라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주 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아이는 알맹이만 파먹고 껍질은 버렸습니다. 반면 다른 아이는 케이크를 굽기 위해 껍질만 갈아서 쓰고 알맹이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만약 부모가 오렌지를 왜 원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았다면 어땠을까요? 두 아이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100%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50%만 얻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100%의 완벽한 해결책을 놓치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통을 할 때 깊이 생각하기를 귀찮아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오렌지를 반으로 자르고 겉으로 보이는 갈등 상황을 무마하는 쪽을 선택하고 맙니다. 이 예시들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한 협상이란 단순히 나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관계를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양쪽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방금 보았던 예시들처럼 지혜롭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당신을 완벽한 협상가로 만들어줄 4가지 단계의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입장이 아닌 이익에 집중하십시오. 도서관에서 창문을 두고 싸우던 두 남자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협상할 때 자신이 원하는 입장, 즉 겉으로 드러난 요구사항에만 너무 집착하는 흔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입장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익은 모호하거나 감춰져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의 진짜 이익을 찾아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왜 그것을 원하는지 속으로 물어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숨겨진 이익을 발견했다면 그것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상대방의 말을 훨씬 더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아주 똑똑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이익에 귀 기울이기를 원한다면 먼저 당신이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단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사용하십시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리 잘 이해하더라도 갈등은 항상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월세를 낮추고 싶어 하지만 집주인은 더 높게 받고 싶어 합니다.
이때 서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감정적으로 싸우는 대신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결정하십시오.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에 좌우되지 않는 공평한 규칙입니다. 시장 가격이나 법적 요구사항, 전문가의 의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집주인과 전세 보증금을 두고 협상할 때 무조건 깎아달라고 실랑이를 벌이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해 보십시오. 사장님, 우리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앱에 나와 있는 최근 주변 시세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면 대화의 초점은 내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것에서 객관적인 규칙이 말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갑니다. 갑자기 억지를 부리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함께 찾는 사람으로 당신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정한 기준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팽팽한 이익의 충돌을 공동의 목표로 멋지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인 대안을 발명하십시오. 오렌지를 두고 다투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50대 50으로 나누는 대신 그들은 각자가 원하는 것을 100% 얻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협상에서 상호 이익을 위한 옵션을 발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창의적인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쪽 사람들과 혹은 상대방과 함께 모여 가능한 모든 해결책에 대해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브레인스토밍 세션은 평가 세션과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편안하고 비공식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목적을 명확히 한 뒤에 쏟아져 나온 아이디어 중 가장 유망한 것부터 시작하여 개선 방법을 논의하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협상에서 서로의 차이점이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그 차이점이 바로 기발한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렌지 예시를 기억하십시오. 양측이 오렌지의 서로 다른 부분을 원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해결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차이점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점이야말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핵심 열쇠입니다. 네 번째 단계, 사람과 문제를 철저하게 분리하십시오.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수직선을 긋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을 첫 번째에 두고 문제를 두 번째에 두어야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대방도 결국 자존심과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게 대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눈치를 보며 사람에게 너무 부드럽게 대하다가 결국 문제에 대해서도 한없이 양보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반대로 문제에 너무 강경하게 접근하다가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어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언제나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대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칭찬하며 그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상대방의 자존심은 쉽게 위협받을 수 있으며 그들은 종종 당신의 말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분노와 좌절감은 합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미리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과 협상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회의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회의가 끝난 후에도 조금 남아 있으십시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파악하는 시간은 미래의 협상을 훨씬 쉽게 만듭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협상의 성공률이 25%에서 30%까지 훌쩍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4가지 단계는 아주 공평하고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공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더러운 속임수를 쓰거나 엄청난 권력을 쥐고 갑질을 하거나 나를 개인적으로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압박 전술을 사용할 때입니다. 이런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직접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를 완벽하게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두 분이 짠 것처럼 착한 경찰과 나쁜 경찰 역할을 번갈아 하고 계신 것 같군요. 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술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상대방은 당황하게 되고 더 이상 같은 속임수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로 개인을 공격해서는 안 되며 오직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부러 내 눈에 햇빛이 비치게 안 쳤군요. 라고 감정적으로 따지는 대신 눈이 부셔서 집중하기 어려운데 자리를 조금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부드럽게 제안하십시오. 다음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뼈저리게 느끼는 갑질, 즉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협상을 정면 충돌하는 총격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절대 권력에 직접 맞서는 대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바트나, 즉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미리 개발하는 것입니다. 취업 면접이나 연봉 협상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에게 다른 회사에서 온 합격 통지서가 단 하나도 없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을의 입장에서 회사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미 경쟁사 두 곳에서 훌륭한 입사 제안을 받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완전히 다른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당당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입니다. 바트나는 거대한 권력과 갑질에 맞설 수 있는 당신의 진짜 무기이자 권력입니다. 강력한 바트나가 있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지위가 높더라도 당신은 결코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나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만나서 잘 이야기해 보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안 없이 무작정 협상에 뛰어드는 것은 캄캄한 어둠 속을 눈을 감고 걷는 것과 똑같이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문제 대신 당신을 개인적으로 공격할 때입니다. 공정한 해결책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무자비하게 깎아내린다면 상황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밀치면 그들도 다시 밀치고 곧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어하거나 반격하는 대신 협상 유수를 사용하여 그들의 공격을 부드럽게 피하십시오. 여기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입장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할 때 단순히 예스나 노라고 대답하지 말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 부드럽게 물어보십시오. 둘째, 당신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계속 거절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의 입장이 되어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셋째, 아이디어를 방어하는 대신 오히려 비판을 환영하십시오. 내 아이디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상대방의 진짜 관심사와 이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1964년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한 미국인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프리스비를 던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프리스비를 본 사람이 거의 없어서 신기한 마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하지만 15분 동안 지켜봤는데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 겁니까? 협상에서 누가 이기고 있느냐고 묻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 누가 이기고 있느냐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협상의 진짜 목적을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양쪽 모두의 이익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함께 찾아내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눈치는 무조건 참고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모두의 이익을 영리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더 이상 연봉 협상이나 당근마켓 같은 중고 거래에서 억지로 손해보며 감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저장하시고 내일부터 당장 이 4가지 단계를 적용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에서 지혜롭게 살아남는 더 많은 생존 전략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